자,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관세 충격에 지수가 일단 V자 반등으로 회복은 했습니다만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재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과 AI 트렌드는 지속될까라는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전망해보는 연준의 정책까지, 자,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숙제를 좀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제가 처음에 좀 숙제라고 해서 1번으로 제가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관세 충격, 일단 지수 회복했어요. 네. 지수 회복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뭐 관세 관련된 물론 이제 90일 유예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봐야 될 뭐 재발 위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재발 위험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예, 저는 예.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관세를 유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뭐 신학기 네네. 혹은 뭐 연말 쇼핑 시즌 대비해서 지금 뭐 그 물류 창고에 어쨌든 물건이 빈다라는 걱정들을 예. 경고들을 지금 계속 기업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거꾸로 역산해서 언제까지 그럼 컨테이너로 실어서 보내야 되고 뭐 내려야 되고 다 따져 보니까 예. 뭐 아무리 늦어도 5월 하순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그렇죠. 순차적으로 와서 쌓고 연말 쇼핑 시즌까지 잘 예. 무난하게 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팬데믹 때보다 더한 그 공급 대란 혹은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뭐 현지에서 많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었죠. 그래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 관세율을 낮추면서 일단은 뭐 주문이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네.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백투스쿨, 네네. 이제 학교 돌아가는 그 계약하는 그 맞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일부 경기가 좀 불안해하는 것을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좀 정책을 펴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예.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를 들면 수입을 못 하고 있거나 네. 미루고 있거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죠. 그러면 나중에 또 한꺼번에 몰렸을 때 운반이라 뭐라죠? 그렇죠. 운송이라든가 병목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쪽에도 또 병목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예. 우리 팬데믹 때 봤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주문이 좀 들어가야 지금 어떻게 보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좀 주문이 물건이 깔릴 수 있다라는 건데 예. 사실 유예를 해주면서 일단 90일 동안에는 현재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일단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급은 채워지고 재고가 좀 쌓일 수 있을 거니까 그 과정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예.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예. 이제 하반기에는 또 다시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90일 유예라는 것 자체가 네. 일부 이제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또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은 먼저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베센트 예.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서 예. 상단은 어쨌든 맥스 34%를 34%.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대신 또 하단은 10%뭐 이런 얘기를 10%. 했잖아요. 예. 지금의 관세율을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추정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중국이겠죠. 선의의 노력이 담보되고 예.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걸로 봐서는 90일 안에 뭔가 명확한 협상이 없다고 하면 예. 합의 도출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그러면 연장해서 계속 대화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일기 행정부 때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부의 지지층을 결속시켜야 될 때 이때 한번 또 중국에 대해서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 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감세안의 어떤 추진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놔야 내년에 감세에 의한 뭐랄까요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렇죠. 이 충격들을 중국과의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충격들을 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지금은 체력적으로 달러 패권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라든가 네. 아니면 아까 물류 대란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의해서 네. 하여금 중국이 원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정신 승리죠. 예.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고 관세를 낮춰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경제 지표나 인플레이션에서 또 한 번 리스크가 생기거나 시장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펜타닐에 대한 관세가 20%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역시 중국이 우리한테 펜타닐을 어떻게 처리할지 했으면 좋겠는지 예. 물어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으니 펜타닐에 대한 관세도 뭐 낮춰주겠다라는 정도의 카드가 하나 정도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예전처럼 다시 뭐 100% 이렇게 말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예전처럼 신뢰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은 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예. 적어도 90일 유예 기간까지는 큰 리스크는 좀 일단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세에 대한 전망은 원래 지금 뭐 1분기 때부터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도대체 뭐 그 다음 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90일 이후에 이 기간 동안에는 웬만한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관세는 이렇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복하는 이 구간 속에서 네. 과거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뜨거웠었던 AI 관련된 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론은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근데 이게 생각이 며칠 사이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러면 뭐 2월 고점 혹은 뭐 1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왜 미국 혹은 테크, AI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한 매도가 있었는가를 네네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총 세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이거는 뭐였냐면 미국이 마치 이머징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머징 마켓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책의 가시성이 낮아서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경제 상황 하에서 어떤 정책 하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비용을 쓰고 얼마를 고용하고 할지 올해 그래서 얼마가 이익이 추정이 되고 내년이 얼마가 이익이 추정이 돼서 예, 적정 주가가 목표가가 이만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비쌉니다, 쌉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명을 해라. 이건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런데 물어봤던 실적 거.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실적 가이던스를 포기하는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거를 애플의 예를 들었을 때 예, 이게 중국에서 파는 거를 뭐 국내에서 미국에서 팔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과연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추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의 가치를 끌어다가 현재 가치화해서 이제 이 목표가를 산출하는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면 애플 같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큰 종목들조차도 예,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 것의 신뢰도가 되게 낮을 수 있고 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연준조차도 예, 성장률의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이게 뭐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추정할 수가 없고 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난 기다려보겠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책의 가시성이 너무 낮은 것이 예. 사실 이머징 마켓의 특징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미국이었단 말이죠. 아. 지난 한 분기 정도는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관세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높아도 옛날같이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혹은 높아도 아까 34%가 맥스일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그래도 많은 밴드를 좀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예. 어느 정도는 좀 가시성이 이제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나 이제는 좀 들고요. 가시성이 생겼다. 제가 그다음에 사실 네. 예, 저도 AI 관련해서 네.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제가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소프트뱅크가 일부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자금 조달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어떤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정말 신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려지는 700조 원 정도 규모의 스타게이트 그런 프로젝트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정말 딥시크라는 정말 저렴한 어떤 네. 모델로 통해서 기술력은 거의 뭐 어깨를 비준할 정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만큼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그렇죠. 의구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개발자를 감축한다는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의 AI의 어떤 효율성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성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어떤 알파는 네. 앞으로는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하나를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두 가지가 두 있습니까? 가지가 남은 것이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제가 좀 앞서갔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뭐였냐면
미중 갈등 과정에서 예. 일단 중국으로 나갔던 매출이 그러니까 AI라든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다 물건 파는 것들 있잖아요. 예. 미국의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이머징 마켓 매출이 아마 80%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수출을 통제하거나 기술을 통제하거나 하면서 예.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뭐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면서 상당한 투자 프로젝트를 따오면서 꽤 많은 부분이 또 상쇄되고 예. 긴 호흡의 흐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보면 과연 중동 국가가 오늘 아침에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저 UAE도 마찬가지고 저 돈을 과연 조달할 수 있을까? 사우디가 재정 적자 상태인데 예. 저 돈을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금융기업들의 CEO를 다 대동하고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이 대출해주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 같아요. 아.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달러가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였는데 중동 국가들의 새로운 자금 수요를 미국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프로젝트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두 번째 거는 어떤 중국의 수요 감소를 중동 국가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로 좀 상쇄하고 있는 느낌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 됐다가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는 예. 그런 흐름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까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충격 때문에 미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패권은 압도적이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딥시크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젯밤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 동영상이 꽤 많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영상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테슬라의 기술들이 그 여러 가지 AI 인프라라든가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을 로봇을 시뮬레이션 한 것을 그대로 현장에서 실행했을 때 사실 뭐 로봇이 넘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죠. 이 과정이 되게 힘든데요. 어제 밝혔던 내용은 이거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현장에 내놓고 그냥 촬영한 거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잘 축적이 돼서 인공신경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예. 생각보다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기술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은 사실 살짝 중국 기술에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앞선 거 아닌가. 이렇게 어디다 내놔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예. 자율주행도 지역을 꼭 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전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예. 적어도 2월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의구심이 생겼던 부분들은 예. 어제를 기점으로 저는 꽤 많이 해소가 되지 됐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 중국 방송을 보게 되면 뭐 피겨 AI나 뭐 여러 가지 네. 뭐 그 관련된 로보틱스들이 막 춤을 추고 네. 뭐 그런 영상들도 저희가 보면서 야 이제 춤까지 추고 뭐 마라톤까지 뛰고 네. 다양한 걸 하는구나. 근데 어제 이제 옵티머스를 보면서 네. 일단 춤은 이제 같이 추는 것 같아요. 탭댄스를 하는 거 보니까. 춤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눈 가리고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아서 잘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예. 보면 중국 기술보다 일단 조금은 더 확실하게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AI 관련 또는 뭐 테슬라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빅 이벤트들이 좀 앞두어 있는 상태에서 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예.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이게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실적 추정을 계속 하향 조정했었고 PER도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PER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선행 기준으로 지금 21배, 2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고점이 22.5배였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뭔가 다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보면 올해랑 내년 추정치가 예. 컨센서스가요. 네. 컨센서스가 지금부터 더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근데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될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리스크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네, 네. 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관세 유예를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EPS 선행 추정치는 12개월 포워드로 추정치는 한 8에서 9% 정도가 오히려 상향 여력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성장주 관점에서 보면 아까 S&P 500 전체 지수는 그렇지만 성장주 관점에서 보면 고점 대비 PE가
한 10% 이상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특히 그동안 버리고 있었던 혹은 뭐 기대가 좀 꺾였던 성장주, 테크 이런 쪽들은 꽤 상승 여력이 좀 확보가 될수 됐다라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예. 그 성장주라 함은 IT 그리고 경기 소비재, 예.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요 사실 세 섹터만 어제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 동안에 이 세 개가 처지면서 나머지가 올라왔고 이제는 다시 이제 얘네들이 다시. 올라오는 뭐 그런 과정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더 깊은 이야기 계속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또 같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이 어느 정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네. 시장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금리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예. 그리고 실제로 경제 지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기존의 관세를 유지했다면 예. 뭐 명백한 경기 침체죠. 음.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유예가 된 상태고 네. 또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소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뭐 당연히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흐름이 네.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기준선을 따지자면 100 이상 높은 아주 좋은 상태에서 덜 좋은 상태로 서서히 완만하게 낮아지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당장 침체에 빠지거나 할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를 연준에게 기대하기에는 예.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중에서도 좀 후반 쪽의 가능성이 있고 인하에 대한 횟수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낮아지겠는가? 저는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혹은 생각보다 강하게 내렸을 때, 예. 비둘기적으로 내렸을 때 우리가 이미 작년인가요? 보험성 금리 인하 했을 때 봤거든요. 예. 그때도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10년물 금리가 한 100bp 이상 튀어 올랐죠. 네네. 한 분기 정도. 그것처럼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혹은 뭐 밀어붙이기에 의해서 연준의 멤버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기준금리는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금리 2년짜리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라든가 네. 더 초장기 금리들은 예. 오히려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예. 고삐를 풀리게 만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금리 관련해서도 최근의 어떤 트렌드를 같이 우리가 좀 버무려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불과 한 달 전이죠. 4월 9일 날 90일 이제 상호관세 유예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키워드가 셀 아메리카라는 키워드였어요. 네. 주시장이 폭락을 했죠. 네.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달러 인덱스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요 세 개 자산이 정말 이례적으로 급락을 했었고 그때 당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 기억상 이제 4.49% 정도에서 상호 유예 관세를 이제 유예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4.5%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와는 지금이 물론 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은 교수님께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다시 감세안을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지금 공화당은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역대급의 어쨌든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지출을 예. 일으키는 예산안이 이미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하원에서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최종적인 통과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채 발행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나쁘거나 한 상태가 아닌데 예. 과연 2차 대전보다도 높은 수준의 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가져가는 이 흐름이 과연 맞는가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30년짜리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했고 네네. 영국의 30년 금리는 이미 5.5%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들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뭐 남유럽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 마찬가지인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지금 다 넘은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예.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줄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재정을 쓰는 것 중에서 정부 지출 중에서 61%가 의무 지출이에요. 예. 줄일 수 없고요. 예. 나머지
그 중에서 13%가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지출이고 나머지 또 12%는 국방비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가 14%가 남아요. 예.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줄이겠다고 하는 게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 줄이겠다고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네네.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줄이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되게 작아요, 양이.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그 긴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예. 트럼프는 반대로 더 적자를 일으켜서 더 재정을 써서 성장을 끌어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에 따라서 일부 뭐 금리가 일부 뭐 변동성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금리 이야기가 해서 마찬가지 6월 FOMC 이후로 네. 교수님 한번 다시 나오셔가지고 우리 FOMC에 관련해서 한번 깊게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신동준 저희 교수님은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고요. 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5월 15일 목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장의 외신 기사들,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경제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9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대 쏟아지는 경제 지표를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내일 또 업데이트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